방통의 연환계 달은 밝고 별은 희미한데다. 까맣같이는 나무로 나르네. 월명성이 오장남비 조조의 구상은 한수와 장강을 따라서 동으로 내려가 송권의 강동을 무너뜨리고 천하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조조의 전략적인 배치는 다음과 같다. 하나, 조조가 친히 형주의 수군, 기병의 주력을 이끌고 강릉에서 출발하여 장강을 따라 하구로 진격한다. 둘, 또 다른 일부 수군, 기병으로 하여 금 양양을 출발하여 한수를 따라 하구로 진격한다. 셋, 조인과 하후연은 후방 강릉에 주둔한다. 넷, 조홍은 양양에 주둔한다. 다섯, 순욱과 하후도는 허창을 지킨다. 중은우시 송권과 유비는 동맹을 맺어 조조에 항거한다. 송권은 주유 정보를 좌우도독으로 삼고 유비군과 호응하도록 한다. 노숙은 창군 교위에 임명하여 작전과 전략 수립에 일조하도록 한다. 주유는 정예병 3만 명을 이끌고 장강을 따라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송권은 후방 시상에서 주유군과 호응한다. 송권 군대는 좌, 우도독 주유, 정보를 중심으로 선봉환계, 장수 감령, 여몽, 한당, 주택, 손분, 육손, 반장 등이 참여한다. 후방은 주한이 송권과 함께 시상을 지키면서 지원한다. 유비군대는 관우가 수군 1만 명을 이끌고 하구에 주둔한다. 장비와 조우는 각각 병사 4천 명을 이끌고 노산에 주둔한다. 유비와 유기가 번구에 주둔한다. 208년 11월 강릉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조조는 유표휘하 형주의 수군을 바로 인수하여 22만 조조군 15만, 형주군 7만을 이끌고 수로를 이용하여 동으로 진격하여 장강 연안 노림에 군영을 설치했다. 오림은 육수하 부근으로 강서구강으로 향하고 남북상호 포진지역으로 적절한 곳이다. 박기수. 이 와중에 세작들에 의해서 손유동맹이 성공했다는 정보가 조조 진영에 전해진다. 손유연합 이후 전국에 관해서 조조의 모사들은 송권이 유비를 죽일 것이라 예측했다고 정사삼국지 정욱전에서 전한다. 그러나 정욱의 의견은 달랐다. 송권은 자리에 오른 것이 일천한지라 천하가 두려워할 만한 강자는 아닙니다. 조공께선 지금 천하에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고 이제 형주까지 평정하시어 그 위험을 강호에 떨쳤습니다. 송권이 비록 신중하고 지략을 갖추고 있다 한들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헌데 유비께서는 인망이 두터워서 따르는 장수들이 많고 용맹하며 그를 섬기는 백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송권은 필히 그들의 힘을 빌어 우리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송권은 동맹을 무너뜨려서는 조공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코 유비를 죽이지는 않을 듯합니다. 가후 역시 즉시 송권을 공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바로 교전을 벌이는 대신 형주 지역에 풍부한 물산을 끼고 앉아 강동에 압박을 선사하자는 전략을 제시했다. 바로 관도 전투에서 전풍이 원소에게 올린 지구전을 펼치자는 전략과 비슷한 내용이다. 약한 전력으로 강한 전력을 이긴 조조가 이번에는 반대의 입장이 되어서 오만과 자만에 빠져 모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원소를 닮아버린 것이다. 208년 10월 조조는 오림 군영과 연안포구에 배치한 수체들을 시찰하고 풍토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을 위로했다. 비록 말 위에서 대륙을 가르며 치르는 기병전이 아닌 장강에서 펼치는 수전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병사수에서 적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전장에서 누비고 살아온 대륙의 지존이자 늙은 여우 조조에게 손유연합군은 오합지졸로 여겨졌다. 강변에 24개의 수문을 세우고 배마다 등을 달아놓으니 밤이 되면 장관이다. 오림의 군영은 무려 300리에 연이어 늘어서 있었다. 그 위세가 자못당당하다. 반기성 조조는 이번 전투에 참여한 장수와 모사들을 불러 자신의 웅대한 함대에서 화려한 선상연회를 베풀었다. 교교한 달빛이 장강에 쏟아지니 바닥에 깔린 흰 모래가 드러날 정도로 맑고 고요하였다. 남병산의 경치가 그림 같았다. 동쪽으로는 시상의 경계 지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하구의 강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번산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오림을 바라보아도 어느 한 곳 막힌 곳 없이 트였다. 달빛에 취한 조조가 뱃머리에 서서 창을 잡고 시 한 수를 읊었소다. 허우범 술 마시고 노래하세 인생이 길어야 얼마더냐 다른 밝고 별은 희미한데다 까맣같이는 나무로 나른해 주공처럼 어질다면 천하를 얻으련 만월명성이에서 나 조조와 같은 영웅이 나타나니 유비와 송권 같은 군웅은 곧 사라질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조조가 지은 단가행 중 일부이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했다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전장에서 여유와 자신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너무 일찍 축가를 부르는 것은 아닌가. 반면에 유비와 송권은 창업과 사직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로 판단하고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본 전투에 임한다.
이들이 싸우지 않고 조조에게 투항했더라면 목숨 보전을 할 수 있었을까? 조조는 원칙주의자이다. 그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주군을 위해서 싸우다 붙잡힌 적장은 끝까지 자신의 사람으로 돌리려 애썼고 끝내 실패하면 죽였지만 후이 장사 지내주었다. 한편 형주를 통째로 갖다 바친 유종과 그 어미채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유종은 부인과 함께 허도로 가서 지내라는 조조의 명을 받게 된다. 유종은 고향을 등지는 것을 거부한다. 하지만 조조 측근들의 협박으로 허도로 이동하던 중 조조의 측근 하우돈이 보낸 자객의 목이 잘린다. 야담에 따르면 유종 모자에 목이 베어진 현장에서 2개의 꽃봉오리가 1개의 줄기에서 온 풀이 자라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가르켜 모자초라 불렀다고 한다. 도이창 감택은 몰래 황계의 사항서를 바치고 방통은 연환계를 교묘히 안기다. 조조의 웅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배에 익숙하지 못한 병사들이 멀미를 하고 풍토병으로 죽기 시작하면서 조조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물길에 익숙한 손유연합군은 수적들을 써서 조조군에게 수시로 기습을 가하였다. 작고 빠른 소형 전선을 타고 와서 소수의 오나라 수군이 배에 올라 병사 몇 명 죽이고 달아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동호의 주장 중 한 명인 감령이 수적 출신이다. 조조는 그답지 않게 서둘렀다. 농서에서 할거하고 있는 마초나 한수의 세력도 만만하지 않아 후방 허창이 기습 공격을 당할까 염려스러웠다. 이번 전투는 속전속결로 끝내기로 작심한다. 조조와 주유는 2번의 대전을 치렀는데 첫 번째가 적벽이고 2번째는 오림이다. 대부분 전투는 오림에서 벌어졌고 이 오림 전투에서 황계의 고육계, 화공계가 펼쳐졌다. 오림에서 조조는 전함들을 동으로 진격시키라고 명령한다. 강을 가득 메운 조조의 전함들이 동으로 내려오자 주유는 번구에서 유비군대와 호응하고 하구를 거쳐 계속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적벽 인근 장강에서 감령을 선봉으로 하는 선단으로 맞섰다. 드디어 서전이 시작된 것이다. 막상 수전이 시작되자마자 조조군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대패하여 맥없이 오림의 수체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오나라 수군들은 물 위를 걸을 정도로 날랬다. 물에서만은 일당백의 병사들이었다. 남선북마라는 말이 있듯이 남방인들은 배를 잘 타고 북방인들은 말을 잘 탔소다. 말 위에서는 천하무적인 조조의 기병들은 수전에서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화북에서 멀리 강남까지 내려온 이들은 강물에 떠있는 것만으로도 멀미를 했다. 배가 한번 흔들리자 싸우기는커녕 중심을 잡지도 못했다. 그러니 무슨 화살을 날리고 전투를 하겠는가. 설상가상으로 병사들에게 강남의 풍토에 익숙하지 않아서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 조조의 주력 수군은 형주를 정복하고 받아들인 채모와 장윤의 군사였지만 형주의 수군들도 오랫동안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다. 조조는 서전의 패배를 용서하고 채모와 장윤에게 수군 조련을 맡긴다. 조조의 전폭적인 지원과 두 장수의 지휘하에 그동안 느슨했던 형주와 북방의 병사들도 체계적인 훈련으로 수군으로 위용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주유가 몰래 조조 진영에 다가가서 살펴보니 수군의 진법을 잘 아는 자의 솜씨가 진영 곳곳에 배어있다. 주유는 채모와 장윤을 없애지 않고는 이번 전투에서 쉽게 이기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때부터 양측의 계략이 난무한다. 반관계는 적의 첩자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는 계책이다. 채모와 장윤을 어떻게 죽일 것 인가를 골몰하고 있는 와중에 옛 친구 장관이 주유를 찾아온다. 주유는 장관을 이용한 반관계를 꾸민다. 주유는 장관을 위해 화려한 연회를 열고 술에 거나하게 취한 주유와 장관이 주유 침소에서 같이 잠을 잔다. 주유가 코를 골며 잠들자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장관은 조조를 죽여 바치겠다는 채모와 장윤의 서신을 발견하여 조조에게 갖다 바친다. 서신을 읽자마자 대노한 조조는 채모와 장윤을 끌어내어 곧바로 참수한다. 이는 관도대전 백마, 연진 전투에서 원소가 알량과 문추를 잃은 것에 비유된다. 천하통일을 앞두고 조조는 평정심을 잃었다. 마음이 급한 까닭이다. 연환계는 여러가지 계책을 고리처럼 교묘하게 연결시키는 계책이다. 금난산 중턱에는 방통이 기거했다는 봉추함이 있는데 그곳 은행나무 아래 있는 여러 갈래로 얽히고 설켜서 엮인 등나무를 보고 연환계를 구상했다고 한다. 주유는 항복을 권유하러 온 조조의 밀사를 가둔 뒤 짐짓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방통이 그를 구해 달아나도록 하였다. 조조는 방통을 환대하며 수전 경험이 없는 병사들이 배멀미로 고생하는 데 대한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방통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큰 전함들은 30척씩, 작은 전함들은 50척씩 한데 모아 팔뚝 같은 무쇠고리로 마주 붙들어 매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 위에 넓은 철판을 깔아놓는다면
사람이 다니기도 편할 뿐 아니라 천리마도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배라면 풍랑도 두려울 것 없고 들고 나는 조수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다삼국지사이언스 물에 익숙지 않은 북방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 골치를 앓고 있던 조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배들을 역도록 지시하였다. 배 위를 평지처럼 다닐 수 있게 된 병사들도 기뻐했음은 물론이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었다. 적벽에서 격전을 치르자면 화공을 써야 함은 계책을 헤아려 본 이 모두 동해한 것 방통의 연환계가 아니었더라면 주유공근가 어찌 큰 공로를 세울 수 있었겠는가. 보도르 원문 삼국지 사한계는 거짓으로 상대편에 항복하여 적을 교란시키는 계책이다. 채모와 장윤의 참살 이 주유의 계략임을 뒤늦게 안 조조는 크게 후회하고 채모의 동생 채중, 채화 형제를 달래어 거짓으로 항복시켜 오나라 진영으로 밀파한다. 이미 마음속으로 화공 전략을 결정한 주유는 이를 실행할 사람이 필요했다. 진영에는 조조의 첩자 채씨 형제가 있어서 중요한 작전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다. 이번에는 거짓으로 항복하는 사한계를 쓰기로 한다. 이 계략은 살같이 터지는 고통 없이는 할 수 없는 고육계이다. 황계가 이를 자청하고 나섰다. 황계는 주유에게 조조와 대결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니 장군은 항복하는 것이 상책임을 권유합니다. 이에 격분한 주유의 병력 같은 질책이 떨어졌다. 형틀에 묶여 100여 대의 곤장을 맞은 황계의 엉덩이는 살같이 터져 허물어졌다. 그동안 황계는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 황계는 감택으로 하여금 거짓 항복 문서를 쓰게 하였다. 서차를 다듬은 감택이 바로 그날 밤 늙은 어부로 변장해서 작은 배를 타고 조조 진영에 접근하여 조조에게 무리를 이끌고 투항의 공을 세우고 치욕을 씻기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황계의 서차를 직접 전한다. 조조는 처음에 고육책으로 의심하여 감택을 참수하려 한다. 침착한 감택이 승상은 인재 구하기를 목마르듯이 한다는데 황 장군이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라고 외친다. 때 마침 세작이 보낸 밀서에서 황계의 고충이 사실임을 확인한 조조는 이내 의심을 거두고 황계의 투항선을 받아들이기로 감택에게 약속한다. 정사 삼국지 주유전에서 주유의 부장인 황계는 지금 적구들은 무리가 많고 아군은 적습니다. 오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조 군대의 함선들을 보면 수미가 서로 연결되어 불을 놓아 쫓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곧 몽충도함 수십 척을 거둬 뗄풀을 채우고 기름을 부어 넣었다. 장막을 두르고 위에 대장기를 꽂아 먼저 조공에게 서신으로 알려 거짓으로 항복하고자 했다. 꾸미 함대